네, 오후장 작전 타임 2세트 돌격 종목 맞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들 많이 담았으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발 주의보 2차 전지주 연일 급락, 반등 모멘텀 있나? 시장 부진에 따른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배터리 단독 공장 건설에 대한 투자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훼손이 됐습니다. 여기에 전망도 밝지는 않은데요. 2차 전지주는 밸류가 높은 편이라서 금리 인상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분석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김선윤 위원님, 네. 2차 전지주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어떻게 보세요? 왜 웃으세요? 아닙니다. 오늘 할 말씀이 많으신가요? 별로 없습니다. 네. 별로 없어요. 네. 아니, LG 엔솔은 네.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심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7월 달에, 이번 달이죠? 보호수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 영향 따라서 주가가 좀 흔들릴 수도 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엔솔이 요즘 좀 과하게 빠져요. 좀 상당히 좀 과하게 빠지는데, 사실 정부의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정부는 방산, 원전, 반도체 좀 이쪽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전 정부에서 2차 전지 쪽에 좀 강화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아직 새 정부 쪽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모멘텀 자체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중국이 현재 2차 전지 쪽에 1위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각축전이에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일본 제품들이 조금 엔저에 대한 포인트가 또 있다 보니까 좀 어찌 보면은 싸게 살 수도 있는 약간 좀 그런 좀 느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그런 스트레스들이 시장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의 이제 뭐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매수 들어오다가 매도하는 포인트가 나오고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기관들이 좀 잡아주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2차 전지주들을 조금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엔솔 그 보호수 물량 풀리면서 좀 7월 좀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2차 전지주들이 좀 안정되는 시기가 나올 것 같은 상황은 들어요. 근데 저는 장기적 플랜으로 말씀드리잖아요. 2차 전지주들을 짧게 보시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소 내년까지 보고 대응을 한다면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짧은 플랜으로 보시면 진짜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엔솔은 7월에 보호수 물량 풀린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조심하셔야 된다고. 네, 그래서 우선 차분하게 보시되 종목은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접근하는 거는 별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6월 달에는 좀 그나마 괜찮게 봤어요. 5, 6월 달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7월 들어서부터 가까워질수록 보호수 물량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질에 이제 겁을 먹고 매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량 자체가 적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크고 또 하나 지금 또 오늘까지 크게 빠지면서 이게 최저점 자리가 35만 5천 원이거든요. 이 자리 자체를 또 이탈하는 또 할까에 대한 또 걱정스러운 부분. 사실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잖아요. 주가 상황도 밀리게 될 경우 추가적인 요 하락을 35만 5천 원 깰 경우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또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거를 기관들이 막아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있거든요. 좀 답답해요. 근데 기관들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2차 전지주보다는 특히나 엔솔보다는 방산이나 정부 정책으로 밀어주는 원전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쪽으로 도는 것 같아요. 자금들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불안한 시기긴 하다. 그래서 보여 계신 분들 뭐 흔들리지 마시고 내년까지 보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올라올 테니까 실적으로 인해서. 하지만 단기적 흐름에서는 좀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재훈 위원님, 네. 예전에 제가 기억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LG 에너지솔루션이 2차 전지 원흉이다. 아니죠. 지수 아닌가요? 밸류를 끌어올리는데 원흉이라고 원흉. 말씀하셨죠. 그렇죠. 2차 전지주 내에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원흉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쪽은? 안 좋게 봅니다. 항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좋게 봐요. 네. 계속적으로 안 좋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아마 5월 달부터 시작하면서부터 2차 전지 쪽은 사실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단 보유자의 영역입니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렸었고 주도주가 되긴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계속 좀 드렸었는데
우선 밸류가 좀 너무 높아요. 밸류가 좀 너무 높은 상황이고 게다가 이 2차전지 소재 쪽이나 이쪽도 당연히 높은 그런 상황들인데 지수의 평균 PER, 지수가 좀 코스피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싸져 있는 그런 종목이 많은데 과연 밸류가 높은 2차전지 쪽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은 사실 물음표예요. 단적인 예를 들면 2차전지 쪽의 소재 쪽이나 세트 업체들이 많이 움직였던 부분들은 일감이 넘쳐난다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올해보다 내년 폭이 더 크게 올라가고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대신에 성장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만큼 장기적인 성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근데 오늘 빠지는 걸 보게 되면 저는 다소 좀 이해가 안 돼요. 별 핑계를 다 댄 거거든요. 사실 삼성 SDI가 빠지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오히려 트릭이 아닌가 싶고 삼성 SDI는 저 더 빠지면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소재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재가 웃긴 게 LG엔솔이 미국 투자를 보류했다라는 것 때문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네. 투자를 뭐 하루 만에 뚝딱 해갖고 하루 만에 딱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소재는 공급할 건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요. 몇 년치의 일감을 따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은 나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주가가 빠지는 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들 반대 매매 나오고 있고요. 일단 제 생각은 네. CFD 계좌 반대 매매 나오고 있고요. 비투한 사람들의 물량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여기서 좀 욕을 들어 먹어도 좀 해야 될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신용 신용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용 이게 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이 지수에서 신용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들 같아요. 민폐입니다, 이거. 다 털릴 때까지 안 올릴 거예요, 시장이. 이게 오히려 한국 시장이 가장 큰 문제가 수급인데 계속 매수를 안 해도 시장이 빠지면서 신용 반대매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몇 조대의 신용장과 줄었더니 그저께 기준으로 또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또 털릴 겁니다.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용은 좀 가급적이면 쓰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2차전지 쪽 여기서 다이렉트로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은 현금을 만들어 놓고 다시 보는 좀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LNF, PNT,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일진머티리얼즈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네. 얘네 세 개는 그나마 잘 갔는데 일진머티리얼즈가 못 간 게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경쟁사가 그만큼 튀어나왔기 때문에 얘가 못 간 거거든요. 이 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정말로 많이 되고 하게 된다라면 후발주자들 안 들어올까요? 후발주자들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또 돈이 많이 된다라면 그러겠죠. 그럼 이 세 기업들은 이 세 개 기업들이 계속 주가가 계속 혼자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빠져나올 줄도 알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감이 넘쳐나요. 며칠 전에 신문기사 보니까 풍력 쪽에 2년치 일감을 다 수주를 다 받았대요. 맞아요. 그럼 그 종목들은 못 올라가고 있고 얘네들은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 수혜주를 더 보는 게 낫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얘네 세 종목 다 다이버전스 나왔어요. 다이버전스 나왔는데도 이거를 계속 들고 있다? 저는 반등 나고 또 빠진다고 봐요. 네. 그러면 고점에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종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 좀 다른 게 소재 쪽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회복 기간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세요 이 말은 저는 사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LNF가 만약에 많이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여기서 한 20% 정도 더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 정도 때 하면서 장기 박스권 바닥을 좀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그 자리대를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고점권역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안 사셨을 거예요. 계속 안 좋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저희가 5월달부터 했잖아요. 그래도 또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처럼. 왜 반대로 하시나요? 네? 아, 남들이 예스 할 때 노. 네. 물려야지 뭐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떡하죠? 물론 손절해야죠 뭐. 손절. 손절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안 지금은 되니까. LNF 기준으로 보면 27만 9천 원이 5월 23일에 고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20만 원이 이탈됐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내일 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241선까지 깨져버리게 되면 10만 원대 중후반짜리때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한 25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25만 원, 24만 원? 그럼 그 자리대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2차 전지는 쳐다보지도 않으셨다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이유는 없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근데 2차 전지를 아예 안 봤던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 있어서의 밸류는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봐도 상신 EDP나 이런 애들도 좀 밀렸어요. 근데 주가에 대한 수준은 되게 더 양호해요. TCC 스틸이나 상신 EDP나 얘네들 같은 경우도 원통형의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 오히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소재라도 같은 밸류를 받았다라면 얘네들은 더 올라갔어야 돼요. 얘네들은 밸류가 10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적게 빠지는 거고 LNF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퍼밸류가 상당히 높아요. PBR도 높고. 그러면 얘네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 있는 애들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었었고요. 저는 오히려 그좀 틈새 시장을 좀 공략을 시장.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리포트들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SKC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성장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분석이었는데 옛날에 우리 선윤 위원님이 종목으로 가져왔던 종목 아닌가요? SKC. 맞습니다. 네. 이런 종목은 또 어떻게 보세요?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들.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뭐 긍정적이기도 하고 해서 좋게 본 종목인데 다만 이 종목을 짧게 보고 추천드리진 않았어요. 좀 긴 텀으로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상당히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어제 보면은 뭐 진짜 그냥 내 던지다시피 기관들이 이틀 동안 그냥 팔아 치우는데 투신권 뭐 사모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기금 다 나왔습니다. 금융투자까지 다 나왔는데요. 저는 근데 그 완성 업체는 말고 그래도 소재 쪽으로 해서는 특히나 뭐 코스닥의 뭐 기업들도 많지만 SKC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다만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2차 전지주 추천드릴 때 항상 강조드리는 게 길게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시면 좋고 내년까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이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짧게 보려고 하시면 이번 달에 엔솔에 아마 보호수 물량 터지면서 같이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좀 영향을 받을 거예요. 지금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기관들의 움직임 자체가 완전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요즘에 하면서 포트 바꾸고 있다 기관들이 계속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뭔가 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바뀌고 있다고. 거기에 맞춰서 방산이랑 원전이랑 뭐 반도체 쪽이나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기관들은 상당수가. 특히나 원전 방산 쪽부터 해서 먼저 가고 있거든요. 치우가고 있다고요. 조선주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사고 있기도 하지만 우선 정부 정책 맞춰서 밀어주는 쪽부터 가고 있다고요. 근데 2차 전지 쪽은 약간 그게 소외되는 게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 플랜으로는 상관없어요.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시는 건 상관없다고 보지만 다만 중기도 안 돼요. 너무 짧게 보시는 건 안 되니까 몇 개월도 안 되니까 최소한 2분기 실적 보시고 실적은 나쁘진 않을 거예요. 괜찮을 건데 3, 4분기 살아나는 거 체크되면서 아마 2분기 실적 발표 이번에 끝나고 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접근은 어렵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많이 좀 밀리는 특히나 이제 엔솔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뭐 SKC나 아니면 코스닥 쪽에 이제 에코프로 쪽이나 이쪽은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낙폭 가대에 대한 포인트 따라 본다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흐름을 본다면은 그래도 뭐 고평가 고밸류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하는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나쁘진 않게 봅니다. 다만 종목에 대한 선별적인 전략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지현 위원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이 SKC에서 네. 첨언을 해드리자면 네. SKC에 이거 검색해 보시면 좀 대충 아실 건데
SKC의 미국 공장이 있어요. 네. 자회사. 근데 걔네가 좀 반도체 쪽 그쪽인데 이것도 장비사 쪽 이렇게 통화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 반도체 웨이퍼의 방식이 좀 달라요. SKC 추진하고 네네. 있는 게. 근데 그거 하게 되면 아마 조금 호재가 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단가적인 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인 그런 공정이거든요. 근데 요게 아마 잘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그 기업의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도 호재가 될 거고 SKC도 자체적으로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럼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글쎄요. 박스권역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얼추 박스 하단 자리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따가 아, 두 번째 이슈 얘기할 때. 네. 두 번째 이슈 얘기할 때 보도록 하고요. 네. 첫 번째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다 다 죽어 린저씨들 통곡. NC소프트 주가 10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밀렸습니다. 대응 전략을 좀 찾아볼까 하는데요. 성장주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 게임주들도 큰 낙폭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때 황제주였던 NC소프트 실적 부진 우려에 어제 52주 신저가를 썼습니다. 목표가 하향 리포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과연 찐 바닥이 나와줄 것인지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김선윤 위원님, 네. 게임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먼저 NC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앵커님도 들고 계신 걸로. 네. 상관없습니다. 아, 원칙 네. 예전에 샀으니까. 옛날에 네, 상관없는 네, 거예요. 게임을 좋아해서. 단가가 되게 높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방송 시작한 저희가 2달 가까이 좀 됐는데 그 전에 산 거니까 오해하지 네, 마시고. 네. 이게 사실 들고 계시지만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안 좋게 보는 이유 중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게임 규제에 대해서는 좀 풀어주려는 성향이 좀 강하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게임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NC도 그렇지만 이 확률형 아이템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매출이 나왔어요. 대다수의 우리나라 게임들이 그래요. 최근에 출시한 위메이드의 미르 게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과 NC의 리니지 시리즈와 거의 과금 정책이 거의 비슷하게 가요.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넥슨 게임 같은 경우에도 확률 조작에 대한 부분을 좀 조사해 보겠다라는 또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거기 들어서 NC가 리니지 M, W, 2M 같은 경우가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다가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나오면서 치였죠. 그 다음에 또 카카오 게임즈 우마무스메 나오면서 또 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 자체는 이게 리니지라는 게임 자체가 캐릭터 하나를 그 게임상에 1등을 하려면 현금 1억, 2억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10억도 안 되고요. 한 몇십억 쓰고 많게는 100억을 써야지 게임 내에서 1등을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인 게임인 거죠. 반면에 이제 우마무스메 이런 게임들은 그 소과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작은 비용을 통해서 물론 게임사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과금 정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과금 정책에 대한 피해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적당한 과금을 통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데 돈을 가지고 들여가지고 장비를 레벨업 시켜가지고 남들을 다 때려잡는 그런 게임보다는 모두가 다 동등한 분위기에서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요즘의 트렌드인데 글로벌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게임들 참 창피하게도 요즘에 최근에 블리자드에서 그 디아블로 이모탈이라는 게임이 나왔어요. 모바일 게임으로 나왔는데 그 과금 정책이 한국형 과금 정책이라고 외국인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다 떠나가는 상황들이 막 많이들 게임을 접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요. 시작했는데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나라도 좀 방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방향성을 찾았을 때 확률형 게임에 대한 확률형 그 아이템 뽑기에 대한 게임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들어오니까 태클이 들어오니까 P2E로 또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P2E에 대한 부분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 자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정책적으로 풀어주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건 또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사실
좀 빨리 풀어줘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게임을 해야지 외국 게임을 돈 벌려고 하게 생긴 거죠. 사실 지금도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상황들이고. 근데 이것도 사실 당장의 정부 정책에서 봤을 때 지금 원전이랑 지금 딴 거 하느라고 바쁜데 이쪽으로 약간 시선 쏠림이 있겠냐는 거죠. 네.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또 청소년 또 뭐 게임 시간 또 조정 관련해서 또 이슈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악재 상황밖에 없어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특히나 국내 게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걸 해법을 풀어내야 되는데 P2E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쉽게 상황이 안 돼요. 근데 쉽게 풀겠어요. 지금 루나 사태 터지고 나서 뭐 가상화폐 상황, NFT 상황 자체가 좋지가 않은데 이걸 쉽게 풀어주겠냐고요. 정책적으로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의 국내 게임주들은 계속 매출 자체가 이게 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확률형 아이템 기준으로 계속 장사를 했던 NC 같은 경우는 제가 주구장창 NC 매도 외쳤거든요.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동안 계속 나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얼마까지 떨어질까 고민을 해보더라도 바닥이 지금 깨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자리가 사실 지켜야 될 자리가 35만 원짜리인데 이걸 깨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깨버린다면 그 다음은 이제 30만 원 이탈한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을 거죠. NC 신작을 또 기대해봐야 되는데 신작은 빨라야 하반기 아마 11월, 12월에 나오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내년 초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게임들조차도 확률은 뽑기 아이템이다? 사람들 안 합니다. 그거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게임 그 산업은 내가 볼 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게임들처럼 좀 과금 정책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NC소프트 계속해서 바닥이 더 열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나락이라는 말씀을 하니까 정말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 네. 저는 더 빠질 수 있다고 봐요. 예. 죄송합니다, 앵커님. 더 빠질 수 있다. 네. 우리 정지현 의원님 조금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게임즈 어떻게 보시고 NC소프트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요. 네, 저희가 그래도 오래 같이 했잖아요. 뭐 기껏해야 2달? 네, 2달은 길죠. 아유 김세현 전문가님 몇 년을 같이 했어요. NC소프트 일단 받으세요. NC소프트를 보면 100만 원을 넘어갔던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렇죠. 진짜 정말 대시세가 난 기업인데 사실 이게 밸류로 따져보게 되면 정말 많이 빠졌어요. 진짜 옛날에는 업종 대표주이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부과받고 그랬던 이 NC소프트가 지금은 이제 프리미엄이 사그라들다 못해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올해 PER만 보더라도 한 14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게 고밸류로 PBR 기준으로 한 3배 이상 좀 쳐졌었는데 요즘은 이게 그렇게 쳐주지를 않고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근데 월봉 차트를 보면 많이 빠졌어요.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와줘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김선 의원님이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금에 대한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부정적인 요인들이 좀 사그라들 필요성은 있어야 될 거고요. 뭐 규제 솔직히 청소년들이 게임 많이 하지 성인들 이렇게 일자리 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시간을 투자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방학 때는 네. 청소년들이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죠? 네. 게임 많이 하세요? 좋아해요. 지금은요? 지금은 네. 잠시 쉬고 있어요. 게임 하고 싶은 그러니까 마음이 안 들어요.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해야. 주주시라면서요. 네. 그럼 NC소프트에 게임을 하셔야죠. 그래서 반응도 좀 살펴보고 네. 이 게임이 정말 잘 나왔나? 안 나왔으면 에이씨 아닌가 보다 그럴 결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예전에 게임주 정말 시세 많이 났을 때 그 게임도 직접 했었어요. 모르니까 게임 중에 뭐가 재미가 있고 뭐가 재미가 없고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한번 해봤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NC소프트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사실 그렇죠. 너무 많이 빠지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좀 많이 빠졌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좀 슬슬 나와 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는 있는데 30만 원 정도만 지지가 된다라면 30만 원. 추가적으로 이제 거기 그 자리대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하는데 30만 원 이러니까 35만 원에서 30만 원 이러니까 이제 밴드 폭이 좀 크잖아요. 그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긴 한데
월봉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거의 뭐 그 자리 때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50만 원대 중후반 자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좀 반등은 나올 거예요. 50만 원대요. 근데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네. 바뀐 것 같아요. 아.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행이 네. 그러니까 옷을 예를 들면 옷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70년대, 80년대 나팔바지가 유행했다가 뭐 미니스커트가 유행했다가 또 다른 것들이 유행했다가 다시 또 돌고 맞아요. 해서 다시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현재의 유행도 이쪽이 아닌 다른 쪽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시기가 돌아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거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긴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NC 지금 10만 원에 입 벌리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게임주들 좀 탄탄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럼 NC소프트 말고도 뭐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 넷마블, 크래프톤도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가 과금 정책은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해요. 굉장히 좀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과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게임이 뭐 캐릭터가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외형적으로 이뻐지긴 하지만 뭐 그런 과금 정책을 많이 쓰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크래프톤은 그래도 이제 하나 리스크는 배틀그라운드 하나 단일 게임이 있죠. 다른 게임도 있긴 하지만 이쪽이 워낙에 좀 매출 부분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 게임이 안 될 경우에 대한 리스크를 좀 갖고 있긴 해요. 근데 우선은 인도 시장으로의 진출을 잘 성공리에 마쳤기 때문에 한동안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 꽤나 큰 자금력을 가지고 새로운 게임들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인기 게임들이 있는 대형 외국계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큰 자금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로 인해서 이런 뭐 안 좋게 보이는 악재 상황들을 좀 해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크래프톤을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를 좋게 보고 있긴 해요. 근데 펄어비스 사실 과금 정책이 상당히 조금 세긴 합니다만 뭐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신작들을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뭐 도깨비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붉은 사막도 그럴 수 있어서 거기 또 내년에 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 게임주들이 쉽게 좀 빵끝 웃을 날이 멀긴 해요. 네. 그래서 앵커님한테 참 죄송스럽지만은 괜찮습니다, 저는. 단가가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토막 수준 정도로 알고 네. 있는데 힘내시고 좀 시간이 좀 상당히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네. 한 내년 정도까지는 내년 중반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지현 의원님 유튜브 댓글에 지금 컴투스는 어떨까요?라는 말씀도 있어요. 뭐 넷마블, 크래프톤, 컴투스 이런 대형 종목들 접근은 어떻게 보세요? NC 말고 이제. 그러니까 그 컴투스가 접근을 하면 어떨까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나는 네. 그 종목을 이 컴투스라는 기업을 단기로 봤는지 아니면 중장기로 봤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이거 물어보신 분은 저점이 69,100원이니까 요거 찍고 반등 나오게 되면 한 9만 원, 8만 원대 후반 정도에서 매도할 수 있을까 그 의도로 물어보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단기로 볼 건지 중장기로 볼 건지 그걸 먼저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낫고요. 지금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주도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섹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슈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중장기로 뭐 본다 이런 식으로 고민을 했을 때 보게 된다라면 재무 구조도 괜찮아요. 재무 구조도 괜찮고 싸요. 컴투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성장을 해 나가고 했을 때 뭐 2,000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했었던 기업이었지만 점점 역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500억대 저점을 기록했다가 올해 500억을 깰 것 같아요. 영업이익 자체가. 그리고 나서 내년도에 돌아설 것으로 전망 예상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렇게 됐다라면 지금 구간에서 좀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올 연말에서 내년 초 그 정도 때 그 업황 자체를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NC소프트 그리고 게임주에 대한 전망 알아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주제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락장 속 유일한 희망, 2분기 어닝 시즌 돌입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만큼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증시 하락이 과도하다면서 2분기 실적이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컨센에 대한 신뢰도 약화는 주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 속에서 실적 관련주들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선윤 위원님, 네.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좀 반등을 할까요, 시장이? 예상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예상보다는 괜찮을 것 같고 아마 업황별로 좀 선별적인 흐름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수출 비율 자체가 뭐 작년보다 해서 수출 흐름 자체가 약간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좀 업종별로 좀 상이한 상황이라 뭐 자동차 같은 경우 2분기 때 아시겠지만 판매량은 줄었지만은 고가 자동차들이 많이 팔리면 전기차 많이 팔리면서 2분기 매출이 상당히 좀 작년보다 훨씬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실적이 또 상당히 좋을 거다 얘기는 나오고 있는 좀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도체랑 자동차 두 개가 축을 이루면서 이제 가버리잖아요. 근데 2차 전지도 나쁘진 않고 화학주들도 지금 상황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주축이 되고 있는 업종들 자체가 다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 분위기는 나쁘진 않을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만 좀 선별적인 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주도주들은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실적이.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해요. 다만 거기에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게 하반기 때 과연 어떤 업종들이 살아날 것인지가 중요하겠죠. 2분기까지는 반기까지 이미 끝난 상황이니까 하반기까지 어떤 회사들의 실적이 정말 제대로 나와줄까 그걸 보셔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는 대로 해서 원전이나 방산이나 이쪽으로 계속 세일즈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마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맞춰서 저는 이제 그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거의 다 다졌다고 판단을 해요. 셀트리온의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대형 제약주들의 움직임 자체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적이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OEM, ODM 같은 경우 이런 게 좀 매출 포인트가 크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나 쪽으로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도 재미있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CDMO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차분하게 보신다면 오히려 조금은 걱정보다는 이제 좀 바뀔 흐름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시고 가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우리 정재현 위원님, 예.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죠. 네. 어떻게 보세요? 시장 좀 반등을 하겠죠? 글쎄요. 2,300선이 시즌- 지금 또 깨질 수도 있겠죠, 지금. 2,300이 깨진들 네, 뭐 지금 뭐 2,300 깨진다 그래서 현금 만드실 거예요? 못 만들죠. 그러니까 주식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2,300 깨면 다 파실 거예요? 안 팔 거잖아요. 못 팔죠. 3,300대도 안 팔았어요. 3,000대도 안 팔았고 2,800대도 안 팔았어요. 2,500대도 안 팔았어요. 2,400대도 안 팔았고 네, 참다가 2,300 깨지면 파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가 뭐 어차피 길게 본다라는 건데 뭐 지가 빠져 본들 어찌됐든 팔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시장에 민폐만 안 끼치면 돼요. 민폐. 신용, 스탁론, 빚내서 투자했던 사람은 거덜 나는 거고 죽어 나갈 거죠 아마. 그렇죠. 탈탈 털리게 만들 거니까. 그러면 과거의 차트들을 보게 되면 저점을 흔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움직였어요. 일단 그걸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어닝 시즌 준비를 해야죠. 근데 문제가 일단 마이크론이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좀 안 좋거든요. 그게 오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이제서야 줄줄이 컨센서스 하향한다는 리포트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컨센 하향은 나왔어야 돼요.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계속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실적 발표할 거니까 이제서야 컨센 하향 조정한단 말이에요. 하향 조정하게 되면 이제 PER 밸류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싸다 비싸다 평가 논할 단계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PER 갖다 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실적의 컨센서스가 낮아질 거기 때문에 PER은 높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PER을 논하지 말고 PBR로 논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PBR 자체는 실적이 늘어나는 이상 떨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0.8배대 초반이에요. 선행으로 보게 되면. 네. 0.8배 초반대로 밀려나는데 여기서 매도를 한다? 코로나 때 이때도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서브프라임 때도 0.68배까지 순식간에 0.68배까지 찍었다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뇌동매매 매도를 했다가 바로 V자 반등이 나왔던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 코로나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박스 구간에 있었을 때 0.8배 이 이하에서 매도해봤자 실이득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빠지든 뭐라든 일단 버티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고배당주들 모아가는 게 더 좋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게 좀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요? 푸틴 할배의 네. 영향으로 아예 이게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이나 섹터들을 보게 되면 산업재 쪽이 좀 움직이는 것들이 좀 보여요. IT, 자동차, 2차 전지, 그나마 자동차는 좀 버티고 있고 2차 전지가 버티다 무너지고 있고 이런 쪽은 약해지는 대신에 건설, 기계, 조선, 피팅 뭐 이런 쪽, 플랜트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아예 유행을 바꿔버린 것 같아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이쪽이 오히려 어닝 시즌에 좀 더 탄력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들 기업들 중에서도 되게 싼 기업들이 있어요. 올해 전망치가 뭐 올해 작년 대비해서 올해 100% 가까이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못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어닝 시즌 때 더 좋지 않을까 수익률은. 그런 기업들이 뭔가요? 이 프로그램 잘 보시면 나와요. 계속. 아마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주가가 하루하루 변동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지. 길게 보게 된다면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저는 유튜브 댓글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던 건데 이걸 또 여쭤봐 주시네요. 다 안 판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계속 파는 거죠? 개인이 파는 거죠. 민폐, 신용, 네. 미수, 스탁론, 민폐꾼들. 이거 없어져야 된다니까. 이거 벌써 올라갔을 거예요. 최근에 시장 급락 나올 때 신용잔고 줄어든 거 봐봐요. 4조 5천억 줄었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시중 줄었어도.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시중 사고 있어요. 시장의 민폐꾼들. LG 엔솔의 시장이 밸류를 끌어올렸던 원흉이라면 네. 시장을 못 올리게끔 만드는 것은 원흉은 신용, 미수, 스탁론을 쓰는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시장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화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많죠. 오늘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네네. 공매도. 공매도 정부도 문제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코쟁이들, 화가 많이 나셨는데 개관들 문제죠. 아주. 유튜브 댓글에 그럼 지금 파는 외국인들과 기관은 수익을 보고 파는 건가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외인과 기관들은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볼까요? 사실 많이 못 봐요. 아, 현금 확보를 하고 다음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 벌는 기관들도 있지만, 근데 개인들보다는 기관들이 자금 운용 자체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빼놨다가 기관들도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대규모 이제 매수를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외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정리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손실을 보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게 훨씬 편하고 쉽죠, 기관들은. 그래서 사실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리고 또 사실 기관들 자기 돈이라 생각 안 하고 운영하잖아요. 네. 숫자다 생각하고 사실 남의 돈 가지고 또 운영하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좀 뭐 약간 조금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좀 쉽게 움직이다 보니 그런 거고, 사실 기관들도 이런 장에서 돈 벌기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오히려 뭐 공매도를 없애면 기관들도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의인들도. 근데 공매도를 통해서 조금 약간 좀 상대적으로 그 보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공매도를 좀 없애준다면 아마 개인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투자를 해본다면은 기관들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정부에서 좀 뭐 하나 싶은데 공매도를 좀 빨리 조금 줄여주시든가 없애긴 힘들 테니까. 근데 MSCI 지수 뭐 편입 관련해서 공매도 얘기하는 것은 진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좀 답답한 상황이고. 그래서 차분하게 조금 우선은 공매도부터 조금 다시 한번 없애서 좀 당분간이라도 좀 줄여서 시장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매도로 파는 것도 매도로 잡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매도로 계세요. 잡히겠죠. 네. 매도로 잡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딱 제한을 해놓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잖아요. 네. 그게 미친 거죠. 그게 그걸 바꿔야죠.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그럼요. 똑같이 해야죠. 똑같이 해서 공평하게 시켜줄 거면 시키든가 아니면 다 없애버리든가. 짜증나니까. 네. 이상입니다. 오늘 두 분이 화가 많이 나셨는데 세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뵐게요. 고맙습니다.